중국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미군도 경제 제재도 아닙니다. 총성 하나 없이 미사일 한 발 없이 중국의 심장을 겨냥한 무기가 등장했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수십 년간 중국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 히토류 독점 체제가 지금 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경고를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기술 발표 하나가 왜 중국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히토류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희귀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히토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양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구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히토류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엄청나게 흩어져 있어요. 금이나 구리처럼 광산화하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양과 암석을 파내야 그중 극히 일부만 얻을 수 있는 물질이죠. 히토류는 총 17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비교적 양이 많고 가격도 낮은 경히토류예요. 다른 하나는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싸며 기술적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중히토류입니다. 바로 이 중히토류가 현대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물질이 없으면 첨단 기술은 작동하지 않아요. 중히토류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아주 소량만 첨가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소량이 만들어내는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전기차 모터가 고온에서도 버티게 만드는 힘, 군사용 장비가 같은 무게로 더 강한 성능을 내게 하는 비밀, 위성과 항공기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양은 적지만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이 때문에 히토류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세계를 움직이는 재료가 됐습니다. 석유가 에너지의 흐름을 지배했다면 히토류는 기술의 흐름을 지배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첨단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원, 그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재료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힘의 균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계가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게 된 상황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구조의 산물입니다. 과거 히토류 산업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생산과 기술을 주도하고 있었죠. 한때 미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공급망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은 환경 문제와 경제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히토류를 캐고 정제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오염을 유발하거든요.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께 배출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요.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히토류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바로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어요. 중국은 환경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대규모 생산에 나섰습니다. 싼 노동력과 느슨한 규제, 풍부한 매장량이 결합되면서 중국산 히토류는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어요. 가격 경쟁에서 밀린 다른 나라들의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생산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집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는 편리한 선택을 했죠. 오염되고 위험한 상업을 중국에 맡기고 깨끗한 결과물만 가져다 쓰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났어요. 중국이 생산뿐 아니라 정제와 가공까지 장악하면서 히토류의 흐름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된 거죠. 결국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강탈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만들어낸 의존 구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고 오늘날 중국이 히토류를 전략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히토류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자원 무기로 불리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히토류가 없으면 첨단 산업 자체가 멈춰버리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항공기, 방위산업, 통신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기술의 핵심에는 항상 히토류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을 쥐고 있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히토류는 총이나 미사일처럼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조용하고 치명적이죠. 수출이 제한되는 순간 공장은 멈추고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국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히토류는 항상 언급됐습니다. 외교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공급 중단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이는 상대국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어요. 히토류가 무기가 되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균형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 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사용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전쟁 선포가 없어도 산업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전통적인 군사 무기보다 더 교묘하고 더 현대적인 권력 수단으로 기능하죠. 결국 히토류는 자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조용히 통제해온 전략이었던 겁니다.
히토류가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의 이면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거대한 대가가 존재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환경 파괴예요. 히토류는 땅속 깊은 곳에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토양과 암석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물질과 섞여 있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채굴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분진이 발생하죠. 이 분진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 지연 지역으로 퍼져 토양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문제는 채굴에서 끝나지 않아요. 히토류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와 분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한 산성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되죠. 토양 속에 묻혀있던 히토류를 분리하기 위해 산을 쏟아붓고 그 결과 대량의 산성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 폐수에는 독성 물질과 중금속이 함께 섞여 있으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켜요.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산성 폐수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 다시 염기성 물질을 투입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유해 폐기물이 생겨나죠. 결국 히토류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오염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히토류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환경 기준을 지키려면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이죠. 반면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는 오염이로 방치됐고 그 결과 일부 지역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됐어요. 싸게 공급되는 히토류의 진짜 비용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은 자연과 지역 주민의 삶이 대신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히토류가 세계 산업의 약점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한국에서 등장한 한 기술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기술이에요. 오랫동안 자석은 히토류 없이는 고성능을 기대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거든요. 특히 고온에서도 안정적 힘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용용 모터나 전기차 분야에서는 히토류가 사실상 필수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히토류를 쓰는 자석은 존재했어요. 그러나 성능이 낮고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산업에 는 적용하기 어려웠죠. 자력이 약해 출력이 떨어지고 고온 환경에서는 쉽게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히토류 자석은 대안이 아니라 임시 방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은 이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히토류 대신 다른 금속 조합을 활용해 자력을 끌어올렸고 기존 무히토류 자석보다 훨씬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했어요. 아직 모든 분야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기술의 진짜 가치는 성능 그 자체보다 방향성에 있어요. 히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사실이 산업 전반에 던지는 메시지는 큽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순간 히토류 독점 구조는 더 이상 절대적 힘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아직 조용하지만 세계 공급망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첫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히토류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체감한 국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동시에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도 했죠. 그 취약점은 한 사건을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갈등이 격화되던 시점, 히토류 공급이 흔들리자 일본 산업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어요. 그 순간 일본은 깨달았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국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건 이후 일본의 대응은 빠르고 집요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어요. 첫 번째 전략은 히토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의존도를 낮추자는 접근이었죠. 소량만 사용해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 방식을 바꾸고 소재 배합을 정교하게 조정하는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소재 개발이었어요. 히토류를 전혀 쓰지 않거나 핵심 성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로 일부를 대체하는 기술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지만 일본은 시간을 아군으로 삼았습니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움직이며 수년에서 수십 년을 내다본 전략을 추진했어요. 이러한 준비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히토류 공급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원 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맞대응이 아니라 의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일본의 장기 전략은 이후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게 되는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히토류를 둘러싼 변화는 외부에서만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민감하게 이 흐름을 느끼고 있는 곳은 오히려 중국 내부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서방 국가가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추측이 아니라 내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 내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히토류 공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지만 이 구조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국가들이 대체 기술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점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지만 일정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시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향후 10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히토류 지배력이 단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는 곧 지금이 중국에게 결정적인 시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원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고는 중국의 불안을 설명해 줍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변화의 방향을 이미 읽고 있어요. 독점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이미 사용되고 버려진 전자제품 속이죠. 휴대전화, 컴퓨터, 가전제품에는 소량이지만 다양한 금속과 히토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사용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제품이 폐기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다시 꺼낼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이 되는 거죠. 이를 활용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광산입니다. 과거에도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컸어요. 전자제품을 분해하고 금속을 분리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고 화학물질과 에너지 사용량도 많았습니다. 경제성이 낮다 보니 일부 귀금속을 회수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히토류까지 본격적으로 추출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의 발전은 이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열을 가해 필요한 물질만 분리해내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물과 화학품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로 인해 환경 부담이 감소하고 도시광산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의 의미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요. 이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원을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잠재력은 더욱 커요. 도시 광산이 본격화될수록 히토류 공급망은 더 분산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토류를 둘러싼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해요. 세계 산업은 아직도 중국의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어 있고 히토류는 당분간 중국이 쥐고 있는 중요한 카드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화의 방향 또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장한 무히토류 자석 기술, 일본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 도시 광산과 대체 기술의 확산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은 히토류를 둘러싼 절대적 의존 구조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죠. 이 변화는 빠르지 않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다음 장면은 더 이상 자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핵심은 누가 더 빨리 기술로 의존을 끊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이 경쟁은 총과 함께 시작되지 않아요. 대신 연구실과 공장 그리고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결국 히토류를 둘러싼 싸움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독점 체제, 그 틈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하나가 그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에요. 세계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히토류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그 승부는 이미 시작됐어요.